2022년 이후 꼬마 빌딩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 2년, 3년간 이 상태로 그냥 보합세로 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사실 부동산 시장 집값이 이제 하락세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지방에서, 그 다음에 또 수도권에서도 좀 외곽 쪽에서부터 점차 나오고, 이제 강남 쪽에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꼬마 빌딩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뭐, 사실 그렇게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렇죠. 작년처럼 핑크빛은 아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잿빛도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핑크빛에서 조금 이제 탁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건수가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네네.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도 많이 빠졌고, 요즘에는 강남 아파트도 가격이 빠지지 않냐, 안 빠진다,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빌딩은 아파트보다는 좀 덜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거래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가 재산 수준이 아파트 투자하셨던 분들보다는 건물이 약간 좀 상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움직이죠. 그래서 아파트는 선행하고 빌딩은 후행하는 모양을 많이 보이는데, 지금 빌딩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에 있는 빌딩들은 좀 조정을 받거나 뭐 그러니까 거래가 주춤하거나 또는 가격이 좀 빠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인가요? 예, 서울권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도 거래가 조금 주춤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마용성 이런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간간히. 아직까지는 이 주요 지역이 싼 매물이 보이진 않고 있고, 뭐 향후 뭐 어떻게 더 지나가면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 이렇다면 사실 부동산 집값이 이게 흔들린 게 뭐 5년, 3년 뭐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작년 말부터 이제 한 시작된 지 사실은 뭐 한 1년 정도 이제 요즘에 좀 더 뭐 가파르게 갈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이게 사실 몇 년 더 지속된다면 꼬마 빌딩,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수도권 그 경기도 쪽에는 조금 빠졌다. 그 말 뜻은 지방에는 더 빠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 서울, 특히 강남 버티고 있다라는 건데, 집값 하락이 더 지속이 되면 사실 버티는 것도 한계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락으로 좀 꼬마 빌딩 시장의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내가 버티는 정도가 어디까지 버티고 어디 이상 못 버티냐, 요 문제죠. 근데 작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한데 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작년 가을? 그러니까 딱 1년 전이구나. 1년 전만 해도 건물을 사셨던 분들의 받았던 대출금리가 2% 중반이에요. 저도 작년 8월 5일에 잔금을 치는 건물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매입한 거죠.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32억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대출금리가 2.5%였어. 근데 그 2.5%인 대출금리가 작년 12월 달 되면서 뭐 한 2.89. 또 올해 1, 2월 달 되면서 뭐 3.12. 뭐 5월 달에는 3.5%. 지금 몇 프로 내고 계세요? 지금요? 9월 5일에 제가 낸 이자가 4.6% 냈습니다. 32억인데. 네. 잠시만요. 요거 계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요거 2.5에서 32억. 4.6으로 올랐으니까 2.1%가 올랐네, 1년 사이에. 32억에 4.6%는 1억 4,700이네요. 1년에 그렇죠. 1년에 내야 될 게. 그래서 한 달에 한 1,200, 7, 80, 1,200 조금. 1,200 얼마를 내시네요. 1,300 조금 안 되는데. 괜찮으세요?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이자만, 요 건물 이자만 1,200, 300.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처음에 매입하고 이제 이자 낼 때는 670인가 680 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 2배 된 거죠. 근데 2배는 됐지만 제가 차이고 따져보는 게 한 뭐 600, 700을 더 낸 거잖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야 그러면 너 월세가 얼마야? 라고 묻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월세는 뭐 지금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월세는 아니죠. 부족하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한 4, 500 정도로 제 돈으로 이제 꼬라박아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인데, 또 제가 그냥 32억 대출 받아가지고 이런 건물을 살 정도 되면은 다른 수입이 있겠죠? 뭐 저는 이제 본업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고 또는 뭐 강의도 하고 뭐 등등등 미팅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그래도 한 몇천은 돼요. 그래서 한 달에 뭐 이자 뭐 4, 500 정도 더 내는 거 그냥 뭐
소고기 안 먹으면 되죠. 뭐 닭고기 먹고 양주 안 마시고 소주 마시면 되죠. 뭐 그렇게 조금 뭐 허리띠 졸라 매면은 내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표님처럼 그런 또 본업이든 다른 부가 수입이 되시는 분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요 하락장이 부동산의 하락장이 요거 한 3, 4년만 가도 굉장히 많이 좀 휘청휘청거리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하락장이라든가 아니면 이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게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 이 한계치가 어디냐. 따라 다르겠죠. 저처럼 뭐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수입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틸 수 있겠지만 직장인들은 월급은 뻔하거든요. 그죠? 그 월급 받아서 이자 낼 수 있었는데 그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이제 못 버티는 때가 언젠간 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보셔야 될 게 과연 건물을 산 사람 중에 소득 수준이 일정한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를 따져보는 거죠. 물론 직장인도 건물을 사신 분도 있죠. 그렇지만 뭔가 다른 믿는 구석이 있죠.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좀 받쳐주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뭐 다른 갖고 있는 자산이 이 빌딩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못 버티겠다. 그러면 하나씩 던지잖아요. 과연 뭐부터 던질 거냐? 가장 가치가 낮고 뭐 자기 애정이 덜 가는 것부터 던지겠죠? 뭐 지방의 아파트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 던지는 거는 뭐 서울 아파트겠죠. 그다음 던지는 거는 강남 아파트겠죠. 그거 강남이라든가 주요 지역에 아니면 건물, 새가 잘 나오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던지겠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가장 가격을 늦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직장인이든 사업하시는 분이든 부자든 중산층이든 이 모든 계층을 망라해서 봤을 때. 자, 그러면 2022년 이후 꼬마 빌딩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 2년, 3년간 이 상태로 그냥 보합세로 쭉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합세로 간다. 이게 상승을 했다가 약간 주춤하면서 이런 파장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2, 3년 이 모양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해 말까지는 금리가 한 번 더 올라서 지금 대출금리가 4% 중반인데 건물을 사실 때 대출금리가 4% 중반인데 올해 말까지 한두 번 금리가 더 올라서 저는 한 5% 정도를 봅니다. 대출금리가 한 5% 정도 나오겠죠. 그 상태로 이제 금리는 좀 안정화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올리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러면은 건물을 갖고 있는 32억 대출받은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아사해요. 뭐 작가님도 힘들어지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뭐 망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때까지는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대출금리가 이제 한 5% 초반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로 23년, 24년, 25년까지 그냥 쭉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떤 변동이라든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뭐 다시 좀 바뀌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점쟁이 아니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꼬마 빌딩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뭔가 급하게 살 타이밍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잘 지켜보십시오. 예, 무조건 작년, 재작년 해도 괜찮은 매물 있으면 가계약금을 보내니 어떻게 뭐 잡고 보니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 급하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 건물이 나중에 가격이 안 빠질 곳인지 또는 나중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등할 때 제일 먼저 가격이 오를 곳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거죠. 그래서 입지를 좀 많이 따지고 사세요. 입지 따진다면 사실 이제 서울에서도 강남 상구, 마용성 피할 수 없을 텐데 여기 한번 입지 좀 한번. 제가 육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강남 3구하고 마용성 이 6개 구를 육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육룡 지역은 어디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육룡은 다 여기 한 뭐 2개, 3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나가는 노선이 6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찍어도 버스 한 2, 3 정거장만 가면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다 역세권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6개 구는 그나마 아파트 가격이 제일 비싼 동네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동네가 6개 구죠. 그러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이 그만큼 재력이 되시거나 소득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경기의 영향을 가장 늦게 받겠죠. 예, 그냥
안 좋아지면은 이제 좀 영세하신 분부터 힘들어지고, 그다음 중산층이 힘들어지고, 그다음 상류층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상류층이 힘들어지는 이 상류층들이 대부분 거주하시는 동네가 이 육룡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장 영향을 늦게 받으니까. 네. 그래도 그분들이 이제 소비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고, 네. 밖에 나가서 뭐 사고, 계속 이런 소비하는 그런 곳에 내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내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이 그나마 뭐 이제 장사가 안 되더라도 가장 늦게 영향을 받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지역에 있는 건물은 금매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월세가 들어오니까 이자가 올라가는데 이자를 그래도 최대한 감당을 하죠. 네. 예. 저는 지금 32억 이자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돈을 400, 500 꼬라박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 건물에 2개 층이 비어 있어요. 공시 2개. 예. 근데 그 공시를 제가 안 맞추고 있어요. 나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요. 근데 지금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해서 10년을 또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내보내고 싶을 때 못 내보낸단 말이에요. 또 세입자 들어오려고 하면 또 제가 또 손을 봐서 또 고쳐줘야 되고, 내부를. 왜냐면 원래가 주택이었거든요. 주택을 제가 매입하면서 용도를 근생으로 바꾸고 매입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지 용도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공시를 만든 거죠. 근데 그걸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은 주택을 다 손해보고 뭐 몇천을 들여서 손해보고 난 다음에 세입자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행위를 안 하고 있죠. 손볼 거면은 위에 2개쯤만 손보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다 손해봐서 전체 리모델링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체 리모델링 하려면은 밑에 아래쪽에 있는 세입자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그냥 위에 세입자 받아서 월세 받을 바에는 잘 냅두자. 나중에 이분들이 나간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자. 나가면은 다 돈을 들여서 손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임차 진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워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2개층에 들어오는 월세가 한 300, 400 정도 되는데 그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이자를 내면서 제가 한 4, 500 정도를 제 돈으로 넣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면서도 계속 주변에 제 지인분들이라 야 독립아 그러지 말고 그냥 세 맞춰. 공사가 더 나중에 하면 되잖아. 근데 저는 임차인들하고 이제 이 명도라는 문제가 저도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매수해서 제가 대신 명도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명도가 진짜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리고 좀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눈물 많이 뚝뚝뚝 흘리면서 이제 나가시고 그러면은 이제 좀 많이 이제 불편하더라고 마음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임차인들에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근데 한 달에 4, 500 정도로 제 손해 보면은 1년에 한 6, 7천 정도? 아니면 이자만 해도 1억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받는 월세를 이제 좀 차감을 하면은 일단은 제가 손실 보는 게 한 6천 정도 손실을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오르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딘데요? 서교동이요. 서교동. 마포구 예, 아니에요? 홍대. 예. 뭐 홍대 대로변은 아니지만 이면에 조그만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시기가 지나면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차피 부동산은 장기 투자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 사실 이 강남 3구라든가 마용성 같은 이런 데 되게 사람들이 다 아니 좋은 입지잖아요. 예. 그런 좋은 입지 외에도 혹시 주목할 입지가 있을까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지역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약간 하락장 분위기 또는 이제 부합세가 유지될 걸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외곽으로 아니면 더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서 보지 마세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6개 구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진짜 잘 골라가지고 이 6개 구가 아닌 곳에 괜찮은 매물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 뭐 비팅 투자의 전문가시 분보다는 일반적인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얘기 잘못 듣고 그 지역 가서 샀다가 나중에 못 빠져나오면은 다 저 욕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6개 구는 안전해요, 지금도. 네. 지금도 6개 구는 사셔도 돼요. 근데 그 구가 아닌 다른 지역은 진짜 잘 고르셔야 돼요. 특히 앞으로는 이 이제 확장됐던 시장이 약간 쪼그라들면서 소위 말해서 거품이 약간 빠지는 시기거든요. 그 거품이 빠지면은 이제 알맹이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알맹이가 6개 구예요, 리팅에서는. 그러니까 그 알맹이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어느 지역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잘못된 얘기를 하시면은
나중에 제가 원망 드릴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 말씀은 이제 건물이라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이고 수도권보다는 이제 서울보다는 여섯 6개 구로 말씀해 주셨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에 부자의 기준 중 하나가 이제 밀리언 하면서 이제 10억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10억으로 서울에 살 수 있는 구의 최대치는 어디인 거죠? 원래 대출을 끼니까 건물은 10억으로는 강남 못 사시고요. 강남은 안 되고 강남 서초는 좀 힘들어요. 송파도 조금만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10억으로 성동구 마용성 갈 수 있나요? 마용성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용성이 평당가가 싸기 때문에는 아니에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강남 3구는 네. 지금으로 따지면 신도시죠. 옛날에 네. 70년대 만들어진 신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강을 건너와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만들면서 다 땅을 잘랐단 말이에요. 네네. 다 지구 단위에서 뭐 도로 만들고 이면에 도로 다 잘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면에 있는 땅 크기가 작아도 60평, 커도 한 100평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면에 있는 땅 그러면 60에서 80평이 제일 많고 네. 대로변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한 120에서 200평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그렇게 잘랐어 땅을. 그러다 보니까 평당 1억, 근데 땅이 80평. 그러면 80억이죠. 뭐 평당 1억 5천, 80평 이러면은 120억이죠. 이면에 있더라도. 근데 성수동, 용산, 마포, 마용성은 계획도시가 아니니까 옛날부터 그냥 뭐 이제 우리 조선시대부터 있던 그런 땅들이잖아요. 그러다 일제시대 지나오고 이제 대한민국 되면서 이제 그냥 핏지를 정리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30평, 40평 땅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평당 1억. 30평, 그럼 30억. 평당 1억, 네. 40평, 그럼 40억. 네.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30억 대출 받으면은 40억에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용성은 있죠. 근데 10억 가지고 70억 대출을 받아서 80억은 안 돼요. 80억짜리 사는데 70억 대출은 안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강남은 못 사시는 거죠. 그럼 강남 건물주 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20억은 있어야죠, 최소한. 20억. 예. 그러니까 뭐 100억짜리 산다. 네. 80억 대출 끼고 네. 20억 투자하고. 대출은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80%가 거의 맥시멈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 퍼센테이지는 매매 금액 대비해서 8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짜리 산다. 그러면 한 80억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 그 80억 대출 받고 작년까지만 해도 2% 중반의 금리였으니까 감당을 하죠. 근데 그게 지금 4%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못 사시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금리 시대 때는 80억이든 50억이든 대출 금리가 뭐 2%뭐 낮으니까 내가 어떻게 시세 차익 보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벌써 지금 1년 사이에 거의 한 2배가 된 거잖아요. 예, 이자가. 맞아요. 예, 이자 2배 됐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대출 풀로 땡길 수 있다 해서 풀로 땡겼다가는 내 인생이 풀로 땡겨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재테크를 그냥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못 사죠. 살떨려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임대 수익이 아니라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죠. 자가 사용이라면 내가 사옥 입점을 한다든가. 내 사무실 들어간다. 내 매장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어떤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월세를 낼 바에는 이자를 내겠다. 이자 내겠다.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죠. 그런 매수자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중개를 하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아파트 따져봤을 때 아파트 매수자가 자가 실수요자도 있고 그다음에 갭 투자도 있잖아요. 전세 깨고 사시는 갭 투자. 근데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는 갭 투자는 다 빠졌죠. 실수요자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게 아파트 시장이잖아요.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안 사고 있는 거죠. 예, 버티는 거죠, 자기도. 근데 전세가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뭐 이제 40분들도 안 사고 전세로 사니까 지금 매매가는 주춤하고 빠지는데 전세가는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지방이든 뭐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든. 근데 전세가 올라가다 보면 또 이 전세금 줄 바에 차라리 사겠다. 아무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매도자가 세입자를 두고 있는 것보다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파트를 비워두는 게 더 잘 팔리죠. 실수요자 그나마 사는 이 실사용자들이 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는 상품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베이팅은 그 논리를 그대로 보면은 그나마 임대 수익으로 사시는 분들은 안 사시고 자가 사용을 하실 분들 산다라고 하면은 매도자는 비워둬야죠.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러면 매도자는 그렇게 하는 게 엑시트 플랜인 거고,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냐? 그거는 버티셔야죠. 근데 매수자 같은 경우도 월세 내 바엔 차 이자 내는 게 낫다. 이제 월세도 지금 만만치 않으니까. 예,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사무실이 강남구 논현동에 있습니다. 논현역 부근에 있죠. 예, 제가 내고 있는 임대료가 2,300을 내요. 월세. 예, 월세. 많이 몇 내죠. 평인데요? 임대 면적이 200평. 두 개 층 쓰니까. 전용이 한 12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00을 내는데, 뭐 이제 2,300이면은 한 80억에 대한 이자죠. 그러면 제가 한 뭐 30억만 있으면은, 뭐 한 120억짜리 사가지고 80억 대출 땡기고 80억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죠. 그냥 월세 내 돈으로. 나가는 건 똑같다. 네, 월세 내 돈으로 이자 내겠죠. 그러니까 월세 내면은 건물주가 내야 되는 은행 이자를 제가 대신 내주고 있는 거고, 내가 건물 사서 이자 내면은 내 건물의 이자를 내가 내는 거고. 그러니까 타인의 건물 이자를 내주냐, 내 건물 이자를 내가 내냐, 이 차이인 거죠. 월세냐 이자냐 이게.